비가 흩뿌리던 오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희동 아파트 702호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미자는 거실 탁자 위에 갈색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례가 끝난 날 박경자가 건넨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정미자에게 강민철이라는 단정한 글씨.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켠 뒤 스탠드를 낮췄습니다. 빗소리와 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소리가 겹쳤습니다. 봉투가 찢기는 소리가 고요를 갈랐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먹색 잉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의자를 끄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열쇠가 또르르 굴러 탁자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사흘의 장면이 빠르게 겹쳐졌습니다. 성심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유골차를 따라가던 비, 법무법인 한서에서 날아온 통지 문자. 아침엔 남편 강철수가 말없이 출근했고 형님 강은숙은 인테리어 업체와 통화하며 아버지 집 리모델링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폐기물 수거 차량이 연희동 집 앞에 서 있었고 가족 앨범과 목재 장식장이 상자에 담겨 나갔습니다. 정미자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실마리는 이 봉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8억 전부를 강은숙에게 남겼다는 유언장, 그리고 돈이 아니다라는 선언. 모순처럼 보였지만 길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자는 테이프 커터와 스티키 노트, 검은 펜을 꺼내 왼쪽에 정렬하고 오른쪽에는 열쇠를 놓았습니다. 열쇠 머리에 낡은 라벨을 빛에 비추자 지하창고 B-17이 읽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장우산과 손전등을 꺼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눅눅한 공기, 노란 비상등,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흐르는 물자국, B-17 철문 앞에 서자 열쇠가 맞물리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며 먼지와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공구함, 종이 포대, 서류 박스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통장 사본과 기부 영수증 뭉치가 규칙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연희동 상가 주인들의 명함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장사 어려울 때 도와주심, 학원비 빌려주심 같은 짧은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상자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자 보관. 얇은 종이 안에는 작은 USB와 노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4글자 사람을 지켜라. 정미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상자를 원위치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선반 위 칸을 훑었습니다. 먼지 낀 사진틀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유리 아래에는 젊은 강민철이 하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뒤에는 1987 공장 철거 보상 합의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철문을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부동산 연희로 공인의 알림이었습니다. 강민철 소유 연희동 단독 매물, 금주 계약 진행.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빗소리가 멀어지고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녀는 USB와 열쇠를 탁자에 내려놓고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아닌 유산, 지켜야 할 사람, 창고에서 나온 흔적들, 상자와 메모, 열쇠와 사진, 그리고 계약을 재촉하는 메시지까지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자 심장 고동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성심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양복과 한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미자는 검은 한복 위에 하얀 띠를 두르고 조심스레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국화꽃이 한가득 쌓인 영정대 앞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단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장녀 강은숙이 완벽히 다려진 검정 정장을 입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정미자는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평안히 가십시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문 쪽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은숙 씨가 다 정리할 거래요. 그 말에 정미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몇몇 친척이 속닥이며 은숙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귀로는 그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을 형님에게 맡겼대. 둘째 며느리는 빈손이라지.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은숙은 천천히 일어나 향로 앞에 섰습니다. 향을 집어든 손끝은 단정했고 표정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한번 올린 뒤 제단 옆에 변호사에게 다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준비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정미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은숙이 돌아서서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어조엔 예의보다 통제에 가까운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는 하얀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문객들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정미자는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여전히 향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굳은 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절을 드리기 위해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강민철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왜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형님께? 그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는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검은 세단문을 열고 타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닫자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뒤편 트렁크에는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엔 시아버지의 유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차를 바라보며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이 떠나가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빈 장례식장에는 향내와 국화 향기만 남았습니다. 정미자는 유골함 옆에 앉아 하얀 천을 정리했습니다. 천 위에 떨어진 향재 하나를 집어들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재가 손끝에 닿자마자 흩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 세게 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서로 부딪히며 흔들렸습니다. 정미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끝이 젖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멀리 은숙의 차가 신호등을 지나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국화 냄새와 향 냄새, 그리고 형님의 차가 사라지던 그 순간의 빗소리까지. 그것이 앞으로 시작될 긴 이야기의 첫 장면이 될 줄 그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포 연희동 아파트의 거실엔 검은 상복이 걸린 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택시 경적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멍하게 들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조화 몇 송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잎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향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접시를 정리하며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님 강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하얀 구두, 손에는 고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시선을 식탁 위의 향로에 멈췄습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올리고 컵을 꺼내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게 뒤틀렸습니다.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를 내오자 은숙은 잔을 받지도 않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법무법인 한서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공기가 뒤따라갔습니다. 정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 전 재산 8억 원 전부를 장녀 강은숙에게 상속함. 그 문장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 강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무기력, 체념 혹은 포기. 그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그 틈을 채웠습니다. 정미자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선 아직도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시아버지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강민철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가 급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니 형님 은숙의 차였습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남자 둘이 상자를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위에는 유품 정리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운전석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웃는 입모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그 웃음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시려웠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정미자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 8억 원 전부를 장녀 강은숙에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향의 불꽃이 번지며 연기가 일었습니다.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오르자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정미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울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창문을 열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바람에 젖은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법무법인 한서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은숙이 남기고 간 명함이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강은숙 대표이사 연희건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말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엔 부동산 시장 회복, 상속 자산 투자 활발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안엔 설거지거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세미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컵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은숙 대표님 댁이시죠? 그 말에 미자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 이쪽 주소로 되어 있어서요. 연희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자재랍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긴 강철수 시대입니다. 기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상자를 다시 트럭에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미자는 현관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 내용을 숨기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님.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접시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흰 조각 사이로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거실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시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강민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형님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뜻이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틀 뒤 연희동 집을 지나는 길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공사 차량이 들락거렸습니다. 창문에는 연희건설 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결혼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밥을 차리고 아버지의 옷을 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공사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철문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유리문 안에는 낯선 인부들이 집기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이미 뜯겨나가고 바닥엔 톱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형님 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미소마저 여유로웠습니다. 정미자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밤늦게 정미자는 탁자 위에 법무법인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원장 사본과 은숙의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엔 전 재산 8억 원 전부를 장녀 강은숙에게, 다른 한쪽엔 연희건설 대표이사 강은숙. 그 문장들이 서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종이 위에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을 때 정미자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너진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회색 건물 3층에 자리한 법무법인 한서의 간판이 비에 젖어번들거렸습니다. 정미자는 남편 강철수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손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 회의실에서 형님 강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 위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였고 손에는 금색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유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탁자 중앙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박영수 변호사, 아버지 강민철의 유언장을 공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녹음기와 인감 도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철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펼쳐질 때마다 사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미자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피상 속인 강민철은 생전의 재산 전부를 장녀 강은숙에게 상속한다. 그 한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삼켰고 손수건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형님은 잔잔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절차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상속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일체가 포함됩니다. 상속 포기자 혹은 이해 제기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말에 정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 제기조차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기대 앉아 손톱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금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자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절차는 마무리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방안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남편 철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엔 피곤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 속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더욱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은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그녀가 기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강은숙 대표 붙인 뜻 이어 건설업 확장으로 해주세요. 정미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자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는 깊은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갔고 물보라가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의 분노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미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마포의 아침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찬 공기가 감돌았고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바로 뺐습니다. 물속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강은숙 대표 부친의 뜻 이어 건설 사업 확장. 기사는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형님 은숙이 검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의 고요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남편 앞에 컵을 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안 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참고 웃음으로 넘기던 사람.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공기 속에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낮이 되자 남편은 짧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창가로 걸었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형님 은숙의 차가 잠깐 세워졌다가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비처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연희건설 사무실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은숙 대표님 지시로 연락드렸습니다. 연희동 주택명의 이전 관련 서류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정미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제 도장이요? 예, 강철수님 명의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내일까지 처리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열자 인감 도장이 들어있던 서류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 식어 있었고 밥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등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한 흔적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냉기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흔들렸습니다. 정미자는 위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진짜 당신의 뜻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에서는 잔잔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갈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와 USB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해야겠네요.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미자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틀 뒤 봄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연희동 골목길엔 흙탕물이 고였습니다. 정미자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갈색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와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형님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연희동의 옛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연희건설 리모델링 현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닐 덮개 아래에서는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틈으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에는 새 타일이 깔리고 벽지는 모두 뜯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공사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은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양산을 든 은숙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숙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속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정미자의 손끝이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공사 차량이 골목 끝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옆엔 한서건축자재 운송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그리고 한서건축. 두 이름이 겹치는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때 은숙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미자 씨 아니야? 은숙은 양산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정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짧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물방울을 닦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나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 다 끝나가. 아버님도 바라셨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정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비를 가르며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정미자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강민철 사회복지재단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습니다. 기부 내역 복지 기금 사용 내역 신탁 계좌 명세서. 수백만 원이 아닌 억 단위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복지재단 예치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사람을 위한 돈이다. 정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문서 하단의 이름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신탁관리인 강은숙.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날짜는 장래 한 달 전. 즉, 은숙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자 비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에요. 그녀는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형님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분노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건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자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동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굉음이 창문을 울렸습니다. 정미자는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은숙 대표 부친의 유산으로 사회복지재단 설립 추진. 그녀는 리모컨을 꺼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뜻을 이렇게 팔아먹는구나. 거실에는 남편 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종이의 글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전날 밤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세미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철수님, 이사 통보서입니다. 그 말에 정미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이사요? 강은숙 대표님 명의로 계약이 완료돼서 한 달 내에 퇴거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 통보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장, 당신이 찍었지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옷깃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싸구려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병뚜껑을 땄습니다.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며 굴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술을 삼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물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손에 쥔 잔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잔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의 입에서 겨우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포기와 절망이 뒤섞인 낮은 울음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꺼내 조각들을 닦았습니다. 깨진 잔 조각 사이로 물방울이 섞여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베었지만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정말 원하신 길입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오르다 천장에 닿아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위패 옆의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와 저장 장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에는 형님 은숙의 집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빗물에 번지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내가 끊을 거야. 그날 밤 정미자의 집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오래 꺼지지 않을 불이었습니다. 이틀 뒤 마포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미자는 창문을 닫으며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 회장님 댁 되시죠?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경자라고 합니다. 고인과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경자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여전히 향 냄새가 나네요. 그 말에 정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왔습니다. 박경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례식 날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때는 전할 기회를 놓쳤어요. 봉투에는 검은 먹으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미자에게.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속에는 흰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집안에 없다. 기억을 찾아라. 정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경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남긴 유산이 왜곡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둘째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은숙 씨를 믿지 못하셨습니다. 정미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확인한 복지재단 문서, 은숙의 이름, 그리고 시아버지의 문장.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속에 새겨진 숫자 B-17. 그것은 지하 창고의 번호였습니다. 박경자는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모든 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경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미자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현관 신발을 신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하층에 내려서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B-17 표시가 있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 안에는 노트 몇 권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낯선 이름들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금 전달 명세 회계 내역 수신자 강은숙. 정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모든 기록이 형님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뭉치와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엔 비밀계좌 명세 유출 금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문을 살짝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하복도 끝에는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미자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무너져가는 믿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싸늘하고 눅눅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하게 빛을 냈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남편 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코트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엔 놀람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엔 비밀계좌 명세 유출 금지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철수의 눈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이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이 공기 속에서 길게 흩어졌습니다. 정미자는 상자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각종 통장 사본과 회계장부, 기부 명세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엔 은숙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 강은숙 금액 5억 원 용도 미확인.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희게 질렸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겉표지에는 볼펜으로 KMC 198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은숙이에게 맡긴 돈, 재단 이름으로 숨길 것.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은 미자뿐이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장 끝에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형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흐릿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이랑 나 그 재단 일에 관여했어.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그 사람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난 그냥 사인만 했어. 그의 말이 끝나자 정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잠깐의 어둠 속에서 정미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님 편에 섰군요. 그녀의 눈빛이 불처럼 번졌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난 그때 돈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 그의 말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미자는 품속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아야겠네요. 이게 아버님의 진짜 뜻인지 아니면 형님의 조작인지. 그녀는 서류를 들고 지하 창고를 나섰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지하 계단을 오르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는 젖은 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비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닐을 꺼내 봉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번개가 잠깐 스쳤습니다. 그 번개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박경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자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문 너머에는 누군가 감추려 했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엔 젖은 봉투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시아버지가 남긴 저장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지자 어둑한 방이 밝아졌습니다. 저장 장치 안에는 기부 내역과 재단 보고서 외에 하나의 낯선 폴더가 숨어 있었습니다. KMC 음성 파일.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정적 뒤에 낯익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미자라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건 분명 시아버지 강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느리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은숙이를 믿지 못했다. 그 아이는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재단은 그 아이의 손에 넘어갔다. 철수는 너무 약해서 그걸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록을 따로 남겼다. 이걸 미자가 보게 된다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찾아주길 바란다. 정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내가 남긴 것은 미자를 위한 믿음이다. 목소리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 불빛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누군가 복도 불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정미자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저장 장치를 뽑아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자야, 나야. 남편 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형님이 널 찾고 있어. 조심해. 그 말 한마디에 정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묻자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봉투 위에는 협박 증거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증명서, 사본과 은숙의 서명이 찍힌 위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철 재단 기금 유용 승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숙은 아버지의 재단을 자신의 개인 사업에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형님이 날 없애려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렀지만
공기 속에서는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미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릴 때 정미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봉투와 저장 장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로 위에 남은 연기 한 줄기만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천장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정의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은 잔뜩 흐려 있었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는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와 저장 장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흔적이 얼굴 주름 사이로 선명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일을 한 언론사에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강민철 회장 유산 조작 의혹 제보 증거 음성 첨부. 몇 시간 뒤 뉴스 속보가 뜨자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속보 은하건설 강은숙 대표, 복지재단 자금 유용 의혹 제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엔 형님 강은숙의 얼굴이 크게 잡혔고 뒤편에는 재단 로고와 은하건설 사무실 사진이 교차로 비쳤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강은숙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매는 굳어 있었습니다. 본 거는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성명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음성 파일을 듣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은숙을 믿지 못했다고? 댓글창은 분노와 의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미자의 휴대전화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은숙.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자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렀습니다. 녹음 파일 어디서 났어? 정미자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셨어요. 짧은 침묵 뒤 은숙은 낮게 말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는 또 하나의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검찰, 은하건설한 서재단 관련 압수수색 착수. 카메라가 은숙의 빌딩 앞을 비추자 수십 개의 섬광이 터졌습니다. 정미자는 텔레비전을 응시하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 강철수가 표정을 잃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 맞습니까? 증인 확보차 출석 요청이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저장 장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그녀는 곧장 조사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미자는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언론의 관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고 질문했고 재판을 예측했습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았고 진실을 끌어낼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미자는 위패 앞에 앉아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오르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조금은 숨통이 트이시겠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미소는 결연했습니다. 창문 밖 검은 하늘 아래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잘못된 권력의 균열이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흘 뒤 서울 남부지검 앞은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로 붐볐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강은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이 젖은 보도 위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 대표님, 재단 자금 유용 인정하십니까? 아버지의 음성 녹음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입장은? 동생 부부가 증거를 제출한 게 맞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카메라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간 정미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굳은 얼굴, 그 뒤로 쏟아지는 플래시. 그 장면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경자. 미자 씨, 잘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 이름으로 숨겨진 두 번째 계좌가 있어요. 그 안에 실제로 빼돌린 돈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 계좌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미자는 탁자 위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로 묶은 파일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보자.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 형님 은숙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서법무법인 로고가 새겨진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단 계좌에서 빠져나간 18억 원의 사용 내역, 본인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와 일치합니다. 은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투자금이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지만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멈췄습니다. 나는 은숙이를 믿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육성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어졌고 바닥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해 펜을 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건물 밖에서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강은숙 대표 혐의 인정합니까? 문이 열리고 은숙이 수척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미자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정의가 당신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 씨, 잘 들어요. 아직 마지막 봉투가 남아 있어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 직접 작성한 문서랍니다. 그 문서를 찾는 순간 모든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거예요. 정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향 연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네,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멀리서 한 줄기 햇빛이 구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정미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꺼져가고 유리창에 비친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경자가 보낸 파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비밀 계좌의 찾아료. 즉,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클릭했습니다. 압축이 풀리자 하늘복지기금비호 계좌 내역이라는 문서가 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입금자 강민철 출금자 강은숙 출금 내역 현금화 5억 원, 해외 송금 3억 원.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눈앞에서 불길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송금처 VP홀딩스 대표 김동한.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김동한. 그건 과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은숙과 최근까지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더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박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 씨, VP홀딩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박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 들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때 뭔가를 빼돌렸다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미자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VP홀딩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건설과 VP홀딩스 해외 자산 운용 계약 체결.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아버님이 남긴 봉투, 그 안의 문장이 이걸 말한 거였어. 그녀는 봉투를 꺼내 읽었습니다. 진실은 집안에 없다. 기억을 찾아라.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병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던 병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정미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 몇 명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수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강민철 환자님 기록 3개월 전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보관실에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정미자는 안내를 받아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철제 선반 사이로 서류철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며 강민철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끝에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기록 해시태그 KM 2023. 그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에게 마지막 부탁.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자야, 은숙이와 동안이 재단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별도의 계좌로 옮겼다. 그 번호는 내 생일과 같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 정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528. 그리고 은행 앱의 계좌 검색창에 숫자를 입력하자 화면에 계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복지기금 예치계좌 정미자 공동명의. 그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친 채 어두운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미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형님.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둡게 맞부딪혔습니다. 병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불이 꺼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온 건 은숙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끝난 건 아직 아니야. 병원 복도에 불이 꺼진 채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미자는 한 손에 가방을 쥐고 다른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강은숙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마치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냉정했습니다. 미자 씨. 어둠 속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제 멈춰요. 당신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요. 그분이 지켜온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은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명예? 돈이 없으면 이름도 가치 없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정미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빼돌리던 날 아버님은 병원 침대 위에서 나한테 그러셨어요. 은숙이를 믿지 마라. 그 아이는 나의 후계자가 아니라 나의 실수다. 그 말 기억나시죠?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면 왜 병실 CCTV 영상을 지웠어요? 정미자의 말에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새벽 3시 당신이 병실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버님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에 은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몰라. 그분이 나한테 뭘 시켰는지. 잠시의 침묵 뒤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뭘 시켰는데요? 은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산 분배를 바꾸라고 했어. 미자, 당신 몫을 빼라고. 난 아버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야.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마음은 버렸군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이 불을 켜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은숙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정미자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끼리 이야기 중이에요. 은숙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가족끼리의 이야기지. 아주 오래된 원한이기도 하고. 경비원이 자리를 떠나자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섰습니다. 은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봉투 나한테 줘요.
이건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도 진실은 남았어요. 은숙의 손이 갑자기 뻗었습니다. 정미자는 몸을 피했지만 가방이 떨어지며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류가 한 장씩 날아가 복도 바닥을 흩날렸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은숙의 발밑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선명한 은하건설 비자금 내역과 그녀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미자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형님. 은숙은 종이를 찢으려 했지만 정미자가 먼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류 위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놓지 마. 당신이 놓아요.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번쩍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가슴으로 남은 서류 한 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뜻을 지키는 건 이제 제 몫이에요. 그 말과 함께 정미자는 뒤돌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불빛이 다시 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래 묵은 죄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가라앉은 서울의 하늘은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의 충돌 이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미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진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봉투와 마지막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하건설 비자금 내역서 관리인 강은숙. 그 문장 아래엔 검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하건설 강은숙 대표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 기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정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숨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형님 은숙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머리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대표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녹음 파일은 진짜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창에 반사된 빛이 잠시 정미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뜻,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서에서 본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미자 씨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을 정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정미자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검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의 일부는 복지재단으로, 나머지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일을 맡길 사람, 둘째 며느리 정미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남편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엔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 미안해.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을 때 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도 아버님의 뜻을 믿고 있었던 거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나도 당신 편이야.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복지기금 강민철 회장의 뜻 따라 재단 제출범 예정. 운영 책임자 정미자 씨로 결정.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향냄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젠 진짜 끝났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떠오르는 붉은 아침은 한 사람의 복수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지켜낸 이야기로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봄 아침,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자는 하늘복지재단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린 벽 아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건 단 하나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지만 마음은 그걸 이긴다. 은숙이는 능력이 많지만 욕심이 앞섰다. 너는 조용하지만 올곧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 진짜 유산은 내게 남긴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내가 지은 죄도 나의 실수도 모두 이 안에 있다. 하지만 너라면 이걸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된다. 글을 다 읽는 동안 정미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아버님, 당신 말씀대로 해볼게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밖엔 새로 지은 재단 건물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늘복지기금 재단 사람의 마음을 잇다. 그 문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썼던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직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운영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자 대표님이시죠? 강민철 회장님과 함께 일했던 요양원 직원입니다. 회장님께서 남긴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자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건이라뇨? 회장님이 생전에 항상 품고 다니셨던 수첩입니다. 그 안에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창문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당신은 참 치밀한 분이셨네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환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짝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지난 모든 고통을 이겨낸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오후, 정미자는 오래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 강민철이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하얀 벽면엔 햇살이 비쳐 반짝였고 정문 옆엔 조그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채 요양원.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약초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그녀는 2층 끝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 회장님이 남기신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손끝으로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지만 그 안의 문장은 따뜻했습니다. 몇 장을 넘기자 날짜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4월 3일 은숙이 자금 회수 의도 확인. 5월 2일 철수 침묵. 5월 10일 미자 나를 보고 울었다. 그 눈빛이 나를 살게 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봉투 속에는 돈이 아니라 진실이 있다. 그걸 찾는 사람만이 이 집안의 저주를 끝낼 수 있다. 정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결국은 그 한 문장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그 봉투의 진짜 주인은 결국 저였군요. 그때 요양원 창문 밖으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이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원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민철 회장님의 기부금 중 일부를 이곳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곳에서 이어가고 싶어요. 원장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이제야 이해됐어요. 요양원을 나서자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와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진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정미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 위엔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오늘만큼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하늘을 비췄습니다. 한 장의 봉투가 바람에 날려 벚꽃잎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민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봉투 속 한 문장 끝.